콜로라도의 한 남성이 자신의 뒷마당에 있는 2개의 드럼통에 빗물을 모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부부는 17년 동안 가꾼 채소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루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가족은 차고에 보관 중이던 28갤런의 가솔린이 법적 한도를 3갤런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작 3갤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소환장을 발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모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원 기록이자 시 당국의 소환장이며 대부분의 미국인이 들어본 적 없는 노출된 조례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법을 위반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법을 어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일련의 규제들이 미국인들이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용히 재편해 왔습니다. 기자회견이나 공청회도 없이 아무도 읽지 않은 포괄적 법안과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소방법, 그리고 한 번도 철회되지 않은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기업이나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 표적은 빗물을 모으는 사람들, 음식을 저장하는 사람들, 발전기용 연료를 보관하는 사람들, 자신의 땅에 오두막을 지은 사람들, 스스로 먹을 것을 재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순진하게도 이 나라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여전히 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는 아니며 더 이상은 그렇고 분명히 모든 주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자립적인 미국인들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규제하거나 범죄화하는 8가지 범주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5개 주에서는 이러한 범주들이 겹겹이 쌓여 대비에 매우 적대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우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분석의 목적입니다. 모든 법률, 모든 주, 모든 지도, 가장 제한적인 5개 주의 순위와 실태를 공개하며 여전히 행동할 여지를 주는 법적 회색 지대와 허점들을 짚어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참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의 그 어떤 내용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은 변하고 집행은 다양하며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안내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해당 주의 면허를 가진 변호사뿐입니다. 저희는 철저할 뿐이며 저희가 세부 조항에서 발견한 내용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이 우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늘에서 무료로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은 그것조차 범죄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빗물 수집 제한. 여기 디스토피아 소설에나 나올 법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빗물을 모으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이며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상원 법안 090089은 주거용 빗물 수집을 110갤런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55갤런 드럼통 2개 분량입니다. 4인 가족이 마시고 요리하고 기본적인 위생을 유지하는 데는 하루에 약 12갤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콜로라도의 법적 한도는 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을 약 9일 동안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후에는 물을 샀거나 법을 어겨야 합니다. 유타주는 최대 2,500갤런까지 수집을 허용하지만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에 얼마나 많은 비를 받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리건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을 모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법이지만 물이 땅에 먼저 닿거나 여러분의 부지를 가로질러 흐른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물, 즉
주 정부에 무리됩니다. 허가 없이 이를 취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지도를 보면 35개 주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8개 주는 등록 요건, 용량 제한, 승인된 용기 규칙 등 중간 정도의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7개 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빗물을 수집할 경우 처벌을 부과합니다. 준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철물점에서 빗물 드럼통을 사서 설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느끼지만 나중에야 자신의 땅에 내리는 빗물이 법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한이 있는 주에서는 허가된 저수 시스템을 설치하십시오. 그 구분이 중요한 곳에서는 지붕에서만 수집하는 방식을 고수하십시오. 유타주에서는 등록하십시오. 번거롭겠지만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 주에서는 농업적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부지가 농업용으로 적합하다면 일부 주에서는 몇 개의 벌통이 있는 5에이커 정도의 작은 땅도 해당됨. 빗물 규정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 법들은 프레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은 대부분의 주보다 오래된 법적 틀인 수리권, 워터 라이츠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서부 수자원법은 빗물을 공공자원으로 취급합니다. 그 틀은 1800년대의 목장주와 광산회사를 위해 설계된 것이지 뒷마당에 드럼통 2개를 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의 원래 의도와 현재 집행 방식 사이의 괴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듣게 될 주제입니다. 다음 법은 하늘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지하실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식량 비축 제한. 여러분은 2년 동안 식량 공급원을 구축해왔습니다. 통조림, 동결 건조식품, 산소 흡수제가 든 마일라백에 담긴 쌀 등입니다. 여러분은 계산을 하고 칼로리를 계획했으며 재고를 순환시켰습니다. 이제 허리케인이 닥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4개월 동안 세심한 계획을 통해 구축한 식량 공급을 주 정부가 사재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 선포 기간 중 사재기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많은 주에서 범죄가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는 어떤 형태든 사재기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필수품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소매업자를 겨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많은 규정의 문구가 위험할 정도로 포괄적입니다. 과도한 수량 및 비합리적인 축적이라는 표현이 명확한 정의 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소 12개 주에서 이러한 규정은 월마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층위도 추가됩니다. 1962년부터 시행된 행정명령 10벤 코쿠비 8호와 결합된 스태퍼드 법에 따른 FEMA, 연방재난관리청의 권한은 국가 비상사태, 시 연방정부가 식량 자원을 징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개별 프레퍼들에게 사용된 적이 있냐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법적 틀은 존재하며 아직이 결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도상에서 20개 주는 구체적인 식량 비축 제한이 없습니다. 18개 주는 비상시에만 제한을 둡니다. 여러분의 식량 공급은 지금은 합법이지만 재난이 발생하는 순간 법적으로 모호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가 식량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12개 주는 주거용 식량 저장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한 사재기 방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재기와 대비 사이의 연방정부 차원의 정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판사는 여러분의 6개월치 식량을 보고 신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같은 주의 다른 판사는 그것을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고를 순환시키십시오. 선입선출 시스템은 단순히 좋은 습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법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 수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적했음을 증명하는 기록된 구매 날짜는 허리케인 전날 수프통조림 200개를 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타임스탬프가 찍힌 사진으로 선반을 정기적으로 촬영하십시오. 패닉 바잉이 아니라 체계적인 장기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문서 기록을 만드십시오. 판사 앞에서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서사가 중요해집니다. 합리적인 가정용 공급량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량을 유지하십시오. 무엇이 합리적일까요? 명확한 숫자는 없지만 기록된 순환 일정과 함께 가족 수 대비 몇 개월 분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방어 가능한 입장이 됩니다. 일부 프레퍼들은 더 나아갑니다. 별도의 장소에 LLC 유한 책임 회사, 명의의 보관 시설을 둡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개인이 음식을 사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재고를 보유한 사업체입니다. 완벽한 방책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문서화되지 않은 동결 건조 식품으로 가득 찬 지하실보다는 훨씬 나은 법적 위치를 제공합니다. 물과 식량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차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법적 제한이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휘발성이 강한 무언가의 갤런 단위로 측정됩니다. 연료 저장 규정 25갤런, 이것이 그 숫자입니다. 미국 화재 예방협회 NFPA 3실화 국제화재 규정은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거용 연료 저장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승인된 용기에 담긴 가솔린 25갤런입니다. 일반적인 휴대용 발전기는 중간 부하에서 시간당 1비우 1갤런을 태웁니다. 25갤런이면 약 12.225시간의 연속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기가 끊기는 겨울 얼음 폭풍 상황에서 그것은 비축량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휴대용 가솔린 제한이 5갤런으로 떨어지는 관할 구역도 있습니다. 5갤런입니다. 이는 발전기를 3-5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는 양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여러분이 긴 점심시간 정도의 에너지만 가지고 그리드가 멈춘 상황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디젤은 규칙이 다릅니다. NFPA는 승인된 지상 탱크에 60하면 100갤런의 디젤 저장을 허용합니다. 디젤은 휘발성이 적고 유통기한이 길며 더 많은 양을 합법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가솔린 발전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디젤로 전환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판은 또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NFPA 58은 의무적인 안전거리를 확보할 경우 더 많은 주거용 저장을 허용합니다. 500갤런 프로판 탱크는 미국 농촌의 표준이며 적절하게 설치할 경우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소방관은 정기 점검 중에 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 한도를 초과하는 연료는 소방법 위반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 부동산 가치 및 잠재적인 거주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료 전략을 다각화하십시오. 발전기용 디젤, 난방 및 요리용 프로판, 기본 전력용 태양광 및 배터리를 조합하십시오. 단일 연료원이나 단일한 법적 노출 지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비상 키트에는 연료와는 무관하고 여러분의 전화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 연방 라이선스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은 6자리 숫자부터 시작됩니다. 아마추어 무선 라이선스 요건. 여러분은 라디오를 샀고 아마도 가족과 그룹을 위해 수십 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모든 생존 가이드는 그리드가 멈춘 통신 상황에서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가이드가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효한 FCC 아마추어 무선 라이선스 없이 송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연방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FCC 규정 제97조
Part 97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아마추어 무선 송신기를 작동하면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건당 말이죠. FCC는 미허가 송신기를 불안할 정도로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향탐지 장비를 갖춘 집행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차이는 청취는 완전히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아마추어 무선을 구입해 주파수를 스캔하고 전파의 모든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라이선스 없이도 가능합니다. 법은 여러분이 송신할 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고박에 든 라디오는 마이크를 잡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초급 수준인 테크니션 라이선스는 35문항의 객관식 시험과 35달러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모스 부호도 공학 학위도 필요 없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 및 지방 통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VHF 및 UHF 주파수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FCC는 생명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한 해 무허가 비상통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이라는 정의는 좁고 장기화된 상황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으며 사후에 결정됩니다. 비상사태 예외 조항에 여러분의 통신 계획을 맡기는 것은 복권 당첨으로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대안들, FRS 라디오는 2마일 이내의 짧은 거리에서 라이선스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GMRS 라디오는 간단한 70달러의 라이선스 시험 없음으로 범위를 크게 확장합니다. CB 라디오는 완전히 라이선스가 필요 없습니다. 메쉬 네트워킹 장치는 FCC 아마추어 무선 관할권 밖에서 완전히 작동합니다. 테크니션 라이선스를 취득하십시오. 오후 한나절의 공부와 35달러는 대비에 있어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저희는 주류 매체가 다루지 않는 법률, 데이터 및 전략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72시간 행동 계획을 원하신다면 고스트 프로토콜 시리즈에서 정확히 그 내용을 다룹니다. 다시 법률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번 내용은 좀 개인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저장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를 규제합니다. 오프그리드 건축 제한. 여러분은 수년간 저축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오두막을 짓고 태양광 패널, 우물물, 퇴비화 병이, 나무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드도 요금도 의존성도 없는 완벽한 자급자족 상태입니다. 그때 군청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을 폐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거주 불가입니다. 집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리드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채택한 국제 건축 규정, IBC은 거주 허가증을 받기 위해 공공시설 연결을 요구합니다. 그리드 전기, 시 당국의 물 또는 승인된 우물, 그리고 승인된 정화조 시스템이 필요하며 많은 주에서 이는 퇴비화 변기를 제외합니다. 그 허가증이 없으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오두막에서 자신의 부지에 캠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플로리다는 특히 공격적입니다. 여러 집주인이 그리드 연결 없이 살다가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타이틀 25 거주성 기준은 가장 엄격합니다. 여러분의 태양광 시스템이 이웃의 그리드 연결보다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정부의 눈에는 여러분의 집은 집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도를 보면 10개 주는 유의미한 농촌 예외 규정을 제공합니다. 22개 주는 카운티에 따라 다릅니다. 카운티 경계선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립계 주는 엄격한 준수를 강요하여 완전히 오프그리드 상태로 사는 것을 사실상 불법으로 만듭니다. 이 불합리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깨끗한 우물물과 EPA 기준을 상회하는 퇴비화 시스템을 갖추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태양광 오두막에 사는 사람이 시스템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승인된 시스템이 아니라는 이유로 석탄 화력 발전 그리드에 강제로 연결되거나 집을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점은 창의적입니다. 바퀴 달린 타이니 하우스는 구조물이 아닌 차량으로 분류되어 건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적 예외 규정은 거주성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단 1와트도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그리드 연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태양광을 사용하면서 공공시설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오프그리드 거주자들은 규정 준수용으로 전구 하나만 그리드에 연결해 둡니다. 매달 $1의 서비스 요금이 들지만 군청 사람들이 부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의도적인 공동체나 협동조합을 형성하면 더 유리한 규칙을 가진 다른 용도 지역 분류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자립을 자랑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외부 자원이 전혀 필요 없는 집을 짓는 것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혈압을 올린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앞마당에 대해 저지른 일은 어떨지 들어보십시오. 앞마당 농사 금지. 허민 리케츠와 톰 캐롤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쇼어스의 앞마당에서 17년 동안 채소를 길렀습니다. 2013년 마을은 앞마당 채소밭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자신의 부지에서 음식을 재배한다는 이유로 하루 $5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들의 사건은 6년간의 법정 투쟁을 거쳤습니다. 2019년 플로리다는 주거용지에서 채소를 재배할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문제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 밖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의 용도, 지역 조례는 무엇을 어디서 재배할지 규제합니다. HOA, 주택소유자협회. 제한은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일부는 높이 돋은 화단을 금지합니다. 일부는 식물종을 제한합니다. 벌금은 하루 $100 이상씩 누적됩니다. 15개 주는 경작권, Right to Garden,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20개 주는 구체적인 보호 규정이 없으며 15개 주는 앞마당 식량 생산을 법적 위험으로 만드는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기 전에 시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뒷마당 정원은 거의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작권 법이 있는 주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2020년에 식료품점 선반이 몇 시간 만에 비워졌던 나라에서 주거용 식량 생산을 범죄화하는 것은 단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다음 법은 토마토보다 훨씬 더 논란이 많은 주제를 다룹니다. 현재 11개 주가 여러분의 집 안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기 보관법. 이 주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다루기 위해 있으며 법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5개 주가 강제적 안전보관법을 제정했습니다. 핵심 요구 사항은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총기를 잠금 장치가 있는 용기에 보관하거나 반결소에 잠금 장치를 사용하거나 둘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민사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형사상 보관법은 미성년자가 부주의하게 보관된 총기에 접근하여 부상을 입힐 경우 중범죄 혐의를 부과합니다. 매사추세츠는 미성년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통제해 있지 않을 때는 모든 총기를 항상 잠궈둘 것을 요구합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주기는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등에서 새로운 의무 사항을 가져왔습니다. 추세는 명확하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스님께 주는 안전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15개 주는 미성년자의 접근 방지에만 집중하며 15개 주는 가구 구성과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프레퍼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딜레마를 초래합니다. 홈 디펜스용 총기의 전제는 빠른 접근입니다. 번호 조합 뒤에 잠긴 총기에 접근하는 데는 30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가택 침입 상황에서 30초는 평생과도 같습니다. 해답은 기술입니다. 지문이나 RFID를 사용하는 생체 인식 금고는 2초 미만의 접근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보관 요건을 충족합니다. $300에서 $1,000라는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이는 규정 준수와 능력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작년 법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사는 주의 법을 숙지하십시오. 이 분야는 이 목록의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진화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불법이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37개 주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폭리 방지법 4등급 허리케인이 멕시코만 연안을 덮치려 합니다. 이웃에게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적정 가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보관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구입한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3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DC에서 그 악수는 여러분을 가격 폭리 혐의로 유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 폭리 방지법은 비상사태 선포 시 활성화되며 필수품의 가격을 비상사태 이전 소매 가격의 10.15% 상한선으로 제한합니다. 필수품에는 음식, 물, 연료, 배터리, 발전기, 의료용품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이 소매업자만을 겨냥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및 최소 12개 이상의 주에서 이 법규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상사태 선포 중의 개인 간 거래는 기업의 가격 인상과 동일한 법적 틀 아래 놓입니다. 캘리포니아는 10%로 제한합니다. 위반 시 사건당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입니다. 플로리다는 비양심적인 가격 책정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검사가 사후에 무엇이 과한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규칙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입니다. 13개 주는 가격 폭리 방지법이 없습니다. 15개 주는 상거래로만 제한하지만 20개 주와 DC는 개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합니다. 가장 안전한 틀은 증여 경제 모델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고 댁에 대한 기대가 없는 방식입니다. 비상사태 선포 이전에 합의된 가격의 계약은 대개 면제되는데 거래가 선포 시점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비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면 상황이 좋을 때 미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법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가장 제한적인 5개 주. 저희는 8개 모든 범주에 걸쳐 50개 주의 점수를 매겼고 전체적인 제한 수준에 따라 순위를 매겼습니다. 여기 자립에 있어 법률이 가장 비우호적인 5개 주가 있습니다. 5위, 매사추세츠. 10점 만점에 7.3점.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총기는 항상 잠궈두어야 하며 라이선스 절차에는 인터뷰, 추천인 및 지역 경찰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건축 규정은 타이틀 5 정화조 요건과 필수 전기 연결로 인해 대부분의 오프그리드 설비를 막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가집니다. 가격 폭리 규정은 포괄적입니다. 구원의 길은 빗물 수집이 합법이며 지자체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장려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위원회 회원이 되면
농촌 부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스터 서쪽의 교외 지역을 벗어나면 집행이 눈에 띄게 느슨해집니다. 케이프 코드와 섬들은 놀랍게도 더 허용적인 독자적인 규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4위, 플로리다 7.5점. 의외의 결과입니다. 자유의 주, 소득세가 없는 주, 정당 방위 Stand Your Ground의 주인 플로리다가 높은 점수를 받은 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프그리드 건축 규정 집행은 전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축에 속합니다. 여러 카운티의 많은 집주인이 집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리드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격 폭리는 비양심적 기준을 사용합니다. 정부가 사후에 무엇이 너무 비싼지 결정하는데 이는 규정이 아니라 검사가 결정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사재기 방지 조항은 매 허리케인 시즌마다 활성화되는데 플로리다에서는 1년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도 밝은 면은 있습니다. 2019년 경작권법은 국가적 모델입니다. 빗물 수집은 권장됩니다. 총기 선매법은 카운티가 제한 사항을 쌓아두는 것을 방지하며 팬핸들이나 하트랜드 지역과 같은 농촌 지역은 집행이 최소화된 상태로 운영됩니다. 플로리다에서의 경험은 여러분이 마이애미데이드에 있느냐 아니면 레비 카운티에 있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같은 주이지만 다른 행성 같습니다. 3위 콜로라도 7.9점. 거의 전적으로 물 때문입니다. 100굴갤런의 빗물 제한은 미국에서 가장 프레퍼에게 적대적인 수자원법입니다. 단언컨대 주거용 수집 한도를 이토록 낮게 설정한 주는 없습니다. 여기에 2024년 총기 안전보관법까지 겹칩니다. 덴버 메트로의 공격적인 건축 규정 집행과 포트 콜린스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이르는 프런트 레인지, 회랑지대의 중등도 비상권한 위임은 우리 지도에서 짙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콜로라도는 지리적 경계에 따라 극적으로 갈립니다. 농업용 지정을 받은 샌루이스 밸리의 농촌 부지에서는 물 사용 예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스톤 지역은 최소한의 규정 집행으로 사실상의 오프그리드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서부 경사면의 미편입 카운티들은 대륙 분수령 동쪽과는 기능적으로 다른 규제 체제에 운영됩니다. 2위 뉴욕 8.8점. 세이프 법안은 총기 대비에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총기 보관 및 소유 제한을 부과합니다. 비상 권한 위임은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수준입니다. 메트로 지역, 롱아일랜드 및 대부분의 허드슨 밸리에서 오프그리드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격 폭리 집행은 25% 임대값을 기준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뉴욕시 본토에 산다면 안테나 제한, 전국 기준 미만의 연료 저장 제한, 72시간용 고백 이상의 그 어떤 대비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건축 규정까지 추가됩니다. 탈출구는 업스테이트, 뉴욕주 북부입니다. 올바니 북쪽으로는 집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 에디론댁 주변부, 서던 티어의 농업구역은 완전히 다른 규칙 하에 운영됩니다. 이 지역의 아미시 및 메노나이트 공동체는 수십 년간 오프그리드 생활에 대한 법적 선례를 구축해 왔으며 이는 동일한 틀을 활용하려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메트로 지역과 교외에 사는 2천만 명에게 뉴욕은 법적 지뢰밭입니다. 1위 캘리포니아 9.2점. 놀라셨다면 지난 20분 동안 집중하지 않으신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8개 범주 중 17개에서 가장 제한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형사상 총기 보관 처벌.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25갤런이 아닌 5갤런의 휴대용 연료 제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타이틀 숨쉬4 거주성 기준. 사건당 벌금이 1만 달러에 달하는 10% 제한의 가격 폭리 규정.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활성화되는 비상 권한. 건축 규정뿐만 아니라 착공 전 수년이 걸리고 수만 달러가 들 수 있는 CEQA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는 오프그리드 건축. 캘리포니아가 최악이 아닌 유일한 분야는 빗물 수집이 합법이며 지자체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장된다는 점입니다. 대비를 위해 하는 다른 모든 일이 법적 그림자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하면 작은 위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도 틈새는 있습니다. 농업적 예외 규정은 농촌 내륙 카운티에서 정말 강력합니다. LLC 구조를 통해 개인 보관을 상업적 운영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스키유, 모독, 레슨과 같은 북부 및 동부 카운티들은 해안 지역보다 집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바퀴 달린 타이니 하우스 분류는 주 전역에서 유효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제한적인 주입니다. 또한 큰 주이기도 하며 큰 주에는 규칙이 굽어지는 구석진 곳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5개 주 모두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도시 핵심부는 제한적이고 농촌 주변부는 허용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서상의 법과 실제 집행되는 법은 종종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색지대 공약법. 모든 시스템에는 틈새가 있습니다. 농업적 예외 규정은 프레퍼의 법적 도구 상자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수십 개의 주에서 농업 분류는 부동산을 건축 규정, 수자원 제한, 저장 한도 및 용도 지역 집행으로부터 면제해 줍니다. 그 기준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양봉, 작은 과수원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과 같은 문서화된 활동이 있는 5에이커의 땅은 여러분의 법적 카테고리 전체를 바꿉니다. 세금 평가가 달라집니다. 건축 규정이 완화됩니다. 수자원 규칙이 풀립니다. 농장용 연료 저장 한도가 늘어납니다. 일부 주에서는 8에이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정 관할 구역에서는 활발한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3에이커만으로도 자격이 됩니다. 핵심 단어는 문서화입니다. 군청의 기록, 판매 영수증, 농업세금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땅이 생산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은 그것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LLC 구조, 상업용 저장은 주거용보다 종종 훨씬 더 높은 제한 내에서 운영됩니다. 연료, 식품 및 장비는 개인보다 비즈니스 법인이 소유할 때 다른 규제 계층에 존재하게 됩니다. 차고에 40갤런의 가솔린을 둔 프레퍼는 소방법 위반입니다. 허가된 상업용 보관시설에 4갤런의 연료를 둔 소기업은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또한 LLC는 책임 보호를 제공하고 여러 저장 위치의 지리적 분산을 가능하게 하며 여러분과 비축물 사이의 법적 분리를 만들어줍니다. 비용은 주에 따라 $50에서 $500 정도이며 연간 유지비가 듭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법적 재배치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LLC가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입증 가능한 사업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이 없는 유령 LLC는 법적 정밀 조사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바퀴 달린 타이니 하우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구조물이 아닌 차량, 레저용 차량 또는 임시 거처로 분류됩니다. 분류가 무엇이든 대개 국제 건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공공시설 연결도, 거주 허가증도, 최소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절충점은 분명합니다. 주차 규정, 많은 카운티에서의 최대 체류 기간, 위생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건축 규정과 싸우지 않고 오프그리드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퀴 달린 타이니 하우스는 여전히 가장 접근하기 쉬운 법적 경로입니다. 주 간의 위치 선정,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콜로라도는 빗물을 110갤런으로 제한하지만 옆 동네인 와이오밍은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휴대용 연료를 5갤런으로 제한하지만 네바다의 집행은 훨씬 가볍습니다. 뉴욕 메트로는 규제의 요새이지만 북쪽으로 3시간 거리인 버몬트는 전국에서 오프그리드 생활에 가장 관대한 주 중 하나입니다. 아직 땅을 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결정은 올바른 주의 올바른 카운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가 아니라 카운티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면허증에 적힌 주 이름보다 여러분이 어떤 카운티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북부 농촌의 프레퍼는 덴버 교회의 프레퍼보다 더 많은 법적 자유를 누립니다. 같은 나라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면제, 이는 정교함과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아미시 및 메노나이트 공동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아래 오프그리드 생활에 대한 수십 년간의 법적 선례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면제가 아미시가 아닌 개인에게까지 확장되는지는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진실하게 유지된 종교적 신념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어떤 곳은 이를 넓게 해석하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주된 전략은 아니지만 적절한 법률 자문과 함께 적절한 관할 구역에서는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점은 모든 주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내용은 2026년 초 현재 정확한 정보입니다. 입법은 움직이고 법원은 판결하며 기관은 재해석합니다. 자립을 위한 규제 환경은 덜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맺은 말, 기록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분석은 2026년 초 현재 공개된 법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법은 변합니다. 집행은 카운티마다, 도시마다, 때로는 문 앞에 선 개별 경찰관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한 대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주의 면허를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8가지 범주의 법률, 50가지의 서로 다른 규칙책, 그리고 자립을 미덕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스템, 여러분의 지붕 위 빗물, 지하실의 음식, 차고의 연료, 서랍 속의 라디오, 여러분의 손으로 지은 집, 앞마당의 채소, 자산을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이웃을 도울 권리. 8가지 항목, 법이 잠깐만요라고 말하는 8가지 방식입니다. 질문은 이 법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이 이 법들을 알고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법에 대한 무지는 결코 방어 수단이 되지 못했지만 법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전략이 되어 왔습니다. 자급자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분께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법을 어기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파악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뒷마당을 다스리는 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들이 세부 조항 속에 묻어두려 했던 역사와 규제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세요. 다음 지식의 보물상자가 곧 열립니다.